코스피가 오전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된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집값을 둘러싼 심리도 3개월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미국과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며 다시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산재보험의 지급액과 수급자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배달기사나 화물차주 등 이른바 종속적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범위가 넓어진 게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하루 앞둔 코스피가 좀처럼 반등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환율은 또 오름세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오전 증시 분위기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50선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440선마저 내줬는데요. 조금 전 11시 20분 기준 0.2%가량 하락한 2436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1,600억 원가량 팔면서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수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순매수에 680선 보합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승세가 약합니다. 뚜렷한 모멘텀 없이 관망하면서 개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삼성전자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3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뉴욕은 불씨가 좀 사는 느낌이죠. 네, 일제히 올랐는데요. 다우지수가 장 막판 상승 전환하면서 0.16% 올랐고 S&P 500이 0.73%, 나스닥이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 엔비디아가 3.6%, 테슬라가 2.2%씩 오르는 등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92,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이후 94,000달러 선으로 일부 낙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일주일간 10% 넘게 내리는 등 고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때는 달러를 미리 들고 있었다면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갖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개인 고객이 급증하고 달러 예금도 인출이 이어졌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달러를 원화로 바꾼 금액이 급증했죠. 그렇습니다. 5대 은행에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고객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2억 1,300만 달러, 이 기간 하루 평균 1,070만 달러였습니다. 월별로 하루 평균 환전액이 1,000만 달러를 넘긴 건 지난해 8월 1,840만 달러 이후 처음이며 금액도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인 4일 환전액이 2,385만 달러로 하루 전인 1,229만 달러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직후인 지난 9일 환전액은 2,18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 선까지 넘나들자 단기 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환전하는 게 아니라 달러 예금으로 차곡차곡 쌓았던 분들도 많았는데 이분들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화값이 폭락하자 달러를 사두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달러 예금 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과 한 해간의 국회 가결 직전인 13일 사이에 달러 예금 잔액은 열흘 만에 2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874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한 해간 가결 직후인 16일 638억 4,900만 달러로 직전 영업일인 13일보다 소폭 늘어났다가 이후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9일 622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해서 나흘 만에 15억 6,200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달러값 자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달러값이 단기 고점은 이미 찍었다는 심리에 차익 실현에 나선 일부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탄핵과 계엄 정국이 소비 심리 통계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영된 첫 통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소비 심리 지수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이 수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인데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18포인트 떨어진 56을 기록해 2022년 7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우려에 이어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심리지수를 추가로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지수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이달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03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3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 상승폭도 둔화되면서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진 침체 분위기가 더 뚜렷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만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차기 정권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금리 수준 전망지수는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오히려 5포인트 올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기 속에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돼 있다는 분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우리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선 단기적 금융 시스템의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 불안 지수는 주의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 금융 취약성을 나타내는 평가 요소가 담긴 금융 취약성 지수는 32.9를 기록하며 장기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미 연준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미 대선 전후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탄핵과 상관없이도 우리나라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가계부채가 최근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긴축 기조에 힘입어 둔화세를 보였다고 평가됐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 고신용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고령층 60대 이상의 대출 비중이 확대됐다고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금융업권별로 살펴봤을 때 가계대출 비중에서 은행과 주금공 등 기타 기관 비중은 증가했지만 비은행권은 하락했는데요. 이어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하기와 맞물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져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금리 인하기가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인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한은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실시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곧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게 될 미국과의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양국 간 일정이 상당수 중단됐는데 외교와 안보 등의 일정을 재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한미 차관급 회담이 있었죠. 네, 김홍균 외교부 차관과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한덕수 대통령의 권한대행 취재가 안정적이라며 계엄으로 떨어진 미국의 신뢰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캠벨 부장관은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를 비롯해 다음 달 초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혀 한미 외교안보 협력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협력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의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 외교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장관급 회동이 있을 것이며 트럼프 취임 전후 신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 추진을 위해 모든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C 김정윤입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이 요구했던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국무회의에 상정도 안 된 배경이 뭡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해달라며 여야로 공을 다시 넘겼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먼저 협의해달라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인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법적 절차를 계속 피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어 제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안을 서두르고 있다며 헌재의 송달 간주와 관련해 오는 27일 기일 진행은 무리라는 취지로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오늘까지 자료 제출하라는 헌재 요구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임원 승진자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장급 인사는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등 연말 불경기와 내년 불확실성을 기업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임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네, 올해 계열사는 4개 더 늘었지만 전체 승진 임원 수는 14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자산 기준 상위 30대 그룹 중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한 21개 그룹 245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임원 승진자는 1,303명으로 지난해 1,442명보다 9.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하나그룹의 임원 승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하나그룹 13개 계열사 승진자 수는 총 62명으로 지난해 99명보다 37.4% 줄었습니다. 이어 GS, 신세계, 롯데, HD현대, LG그룹 등의 순으로 승진 감소폭이 컸습니다. SK그룹은 올해 7명가량 줄었고 현대차그룹의 경우 14명 줄었습니다. 삼성의 승진 임원은 지난해 265명에서 올해 260명으로 5명 줄면서 10대 그룹 중 임원 승진 감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45명에서 139명으로 6명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삼성 SDI와 삼성중공업의 임원 승진자는 급감했습니다. 네, 또 사장단도 절반으로 줄었죠.
네, 사장단 이상 고위직 승진자는 43명에서 24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각 기업별로 보면 회장 승진자는 정유경 신세계 회장과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등 2명입니다. 부회장 승진자는 지난해 11명이었는데 올해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회장, 조석 HD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부회장, 홍순기 GS 대표이사 부회장,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으로 4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장 승진자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는 37.5% 줄어든 20명에 그쳤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회장 후보군에는 현 회장을 포함한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가 선정한 후보 5명의 면면을 좀 보면 내부 인물만 3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융 전문 경영인인 외부 후보 2명을 포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이 포함됐는데요. 다음 달 PT 발표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1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은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달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회추위는 CEO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면 평가와 외무 자문기관을 통한 외부 후보 추천과 평판 조회 결과 등을 참고해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양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현 회장인 함영주 회장이 후보에 포함이 됐는데 이러면 소위 70세 룰을 개정한 수혜를 함 회장 본인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최근 하나금융지주는 이사의 만 70세 재임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범을 개정했는데요.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만 68세인데 금융권에선 규정 변경이 그의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도 셀프 개정 논란을 들고 비판받을 행동은 안 할 거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함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혹여 본인께서 도전을 하시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그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뿐이지 무리한 비판을 받으면서 셀프 연임 등이라는 그 비판을 받을 형태로 안 하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이 셀프 연임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중히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함 회장의 개정된 70세 룰이 적용될지 여부는 하나금융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고려아연이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 논의할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만큼 이사회 장악과 관련된 정관 변경도 담겼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네, 자세한 안건 전해주시죠.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이사수 19명 상한 등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MBK 연합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이 됐는데요. 원래 고려아연은 이사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19명으로 제한을 두는 안건이 눈에 띕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운영과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가 총 13명으로 이 중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최 회장 측 인사입니다. MBK 측이 12명의 사회에서 선임 등을 요구하자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MBK 파트너스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MBK 영풍은 표대결 판세에서 불리한 최인범 회장이 주주 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건은 고려아연의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안건인데요. 유미개발은 최인범 회장의 모친인 유중근 씨가 지배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한 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MBK 연합이 우호 세력 지분을 더해 의결권 기준 과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전략적으로 의결권을 특정 이사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지난해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은 사람과 그 액수가 모두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제도 개편의 영향도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얼마나 됐습니까? 네, 2023년 근로복지공단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모두 39만 8,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보다 8,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급액도 9% 가까이 늘어난 7조 2,849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래, 수급자 수의 경우에는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83%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증가세로 보면 운수, 창고, 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700명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에서 69세가 11만 8,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에서 59세가 9만 6,00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규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1인당 지급액으로 따지면 어땠습니까? 네, 1인당 지급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보험급여 수급자는 1인 평균 1,828만여 원을 받았는데 직전해보다 116만여 원이 늘었습니다. 배달, 대리기사나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 수급자 수, 또 금액 역시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가 여러 업체에서 일을 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더 낮아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와 수급금액은 1년 사이 각각 37%, 66% 증가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17,382명이 산재급여를 받았는데 2018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요즘에 여행 준비하실 때 여행 앱을 통해서 손쉽게 숙박 등을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예약할 때는 간편해서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땐 처리하기 어려워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 결과를 내놨죠. 네, 주요 여행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피해 소비자 가운데 28%가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중복 예약을 받아놓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는 등의 예약 취소 관련 피해가 21%였습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늦게 처리해주는 경우, 안내된 것과 실제 객실 상태가 다른 경우 등도 각각 20% 정도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행앱 여기어때와 야놀자, 트립닷컴, 아고다 등 4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종합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여기어때가 꼽혔고 아고다는 모든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조사 대상인 4개 앱 외에도 여행 앱이 점점 다양해지는 모습인데 소비자들이 앱을 고르는 선택 기준은 뭐였습니까? 역시 가격을 1순위로 본다는 소비자가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여행 앱에서 평균 결제 금액은 국내 여행이 16만 원, 해외 여행이 63만 원이었는데요. 다른 여행 앱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43%가 그 이유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 쇼핑몰을 사칭하거나 쇼핑몰 부업 사기 등 그 수법도 더 교묘해지는 모습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어떤 피해가 많았습니까? 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적발된 사기 쇼핑몰은 77곳, 피해액은 33억 6천만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피해 제품별로 보면 전자제품이 46%로 절반을 차지했고 의류, 자파류가 28%, 상품권과 스포츠 레저용품이 5% 순이었습니다. 쇼핑몰 부업과 관련된 피해도 6%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간 중고 거래와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사기 유형도 진화했다는데 구체적인 양상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유명 온라인몰을 그대로 본따서 사칭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어렵고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는 불황을 악용한 부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상품 구매 후기 작성 등으로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유인해서 먼저 물건값을 결제하게 한 뒤 잠적해버리는 식입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다며 불가피하게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등을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강동구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남양주 진접 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버스로는 1시간 12분이 걸리지만 철도가 뚫리면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던 배추와 무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어제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4,639원으로 1년 전보다 65%, 지난달보다도 50% 뛰었고 무도 한 개당 3,373원으로 1년 전보다 91%, 지난달보다는 26% 올랐습니다. 재배 면적 감소와 함께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가을 배추와 무 생육이 좋지 않아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이맘때 날씨를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 한대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환경부 기준은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탁하겠고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